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보도매거진 뉴스인 진행을 맡은 김상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공동사회자 아나운서 남두용입니다. 뉴스인 오늘은 진주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이 대선 주자들 스튜디오로 초청해서 전국에 관한 의견 그리고 정책에 관한 설명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이 얼마 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전국이 출렁였습니다. 현 정국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반기문 총장께서 국내 정치 상황에 어두워서 정권 연장을 꾀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이 워낙 도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연장을 바라는 그런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헌연제든 제3지대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님은 우리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아주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랑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외교 분야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해 주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처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낙마했을 때 중간에 이제 사퇴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안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당황하셨습니까? 저로서는 기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예. 좋은 경쟁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예.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고요. 예. 어쨌든 또 대권 판도가 출렁이게 되었기 때문에 앞날을 점치기가 어렵게 지금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안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삼가해 왔었는데요. 예. 저는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나선다면 그것만큼은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비판하시는 우선 말씀이시죠? 이 황교안 총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오랜 국정농단 예. 그리고 또 헌법 위반 이게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예. 총리의 역할과 임무가 바로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함께 탄핵되어야 마땅한 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렇게 맡기게 된 것인데 예. 이 권한 대행의 임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그 기본 임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또 대권에 욕심을 부려서 스스로 출마를 한다면 이제는 또 대행의 대행을 또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정말 그것만큼은 나라를 또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 개인적인 어떤 욕심만 저는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대세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달리고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세론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문재인 대세론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은 뭐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 대개조
이것이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인데 이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전문재인이다.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는 조기 대선에다가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는 그런 대선이어서 어느 때보다 잘 준비된 후보가 필요한데 어쨌든 저를 가장 좀 잘 준비된 후보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정부패 척결 또 정경유착에 대한 청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임이라고 봐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대세론이라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으로 자만한다거나 또 긴장을 늦추면서 안주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큰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겸한 마음으로 또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꺼내 주셨는데 이 대세론이 힘을 얻을수록 이 반작용도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대세론 관련해서 이 교만한 것이다. 또는 이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견제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게 뭐 일종의 또 문재인 흔들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선 1위 후보는 곧바로 또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확장성에 대한 시비는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위 후보인 만큼 안팎으로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집중받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의 비판이나 공격까지도 좀 넓게 포용하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당내 대선 주자들은 다들 아주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이미 북출마를 선언한 박은순 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들과 치열한 경쟁은 해야겠지만 경쟁이 끝나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또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데서도 함께 힘을 모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의 문 전 대표 지지율은 더 성장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천장론을 좀 얘기하셨어요. 천장에 부딪혔다는 얘기죠. 강력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 나은 야권 후보를 찾기 위한 국민들의 그런 탐색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은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권 교체는 제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또 이재명 시장이 또 저를 도와주시면 예. 제가 이재명 시장이 받는 지지까지 더해서 예. 꼭 정권 교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기 대선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벚꽃 대선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헌법재판소의 그 인용인가 기각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당내 경선 결선 투표까지 이제 통과하더라도 이제 본선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여권은 아시다시피 방금 그 황교안 대통령 그 권한대행 얘기를 했습니다만 12.1%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여권의 한 후보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바른정당에서도 이제 후보를 낼 것이고 그래서 여권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까지 해서 야권 단일화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필요성, 야권 단일화 필요성. 예, 저는 지금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과는 언제든지 손잡고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또 그것이 또 이제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한다고 꼭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우선은 우리 당 내부
우리 당 내의 대선 주자들이 힘을 함께 모으는 것이 우선은 더 시급한 일이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지금 문제부터.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5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친 후에 제대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저는 단순 지지도 합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까지 저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끼리 함께 모아서 우리 힘으로 정권 교체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착실히 갖추고 예. 그 토대 위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다른 야권과도 힘을 모아 나가는 예.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 문재인으로는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호남의 비문정서론이 있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호남 지역에서의 또 문재인 대표의 그 지지도가 또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희석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관점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먼저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계를 떠나겠다 했던 그 약속이란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말 바꾸기의 시초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요거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제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뭐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예. 또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뭐 정치를 그만두고 이제는 정권 교체의 어떤 조력의 역할에 충실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총선 호남의 결과만을 두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것이었죠. 그것은 뭐 전혀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시에 말씀 들어보면 알 예. 테고요. 그럼 호남의 그래서 그 비문정서 점은 뭐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고 예. 또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의 비문정서라고 저는 좀 유별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유별나다. 예.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가나 뭐 저에 대한 지지가 있는 반면에 또 저에 대한 또 반대나 비토가 있습니다. 예. 호남 지역의 저에 대한 지지가 다른 지역의 지지보다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또 호남 지역에서 제가 받는 반대가 다른 지역의 반대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치 호남만 유별나게 무슨 특별한 뭐 이렇게 비문 반문 정세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고 예. 우리 뭐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살고 있는 영남에서도 예. 저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분들이 영남의 비문정서도 만만치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남에서 저희가 더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과거 참여정부 5년 동안 또는 또 더 넓힌다면 김대중 정부를 포함한 민주정부 10년 동안 과연 호남의 어떤 삶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았나. 그동안 우리가 호남 지역에서 기득권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예. 또 호남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바꿔놓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더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호남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소외, 뭐 홀대 이런 말을 다시는 듣지 않도록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 지금까지 역대 어느 후보, 어느 대통령도 영남과 호남으로부터 모두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예. 어느 한 지역으로부터 지지받으면 다른 지역으로부터는 배척받았고 선거 당일날 어느 지역에서는 잔치마당이 되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사상 최초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함께 지지받는 후보 또 함께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 정치를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하면서 지역 갈등 해소하고 국민 통합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기도 하고요. 이 사드 배치 문제인데요. 근데 사실 한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문 전 대표께서 같은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가 이제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드 해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전에 저는 국회 국방위원이었는데요. 네. 그럴 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사드 배치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의 입장은 시종일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드 배치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공론화의 과정이 없었고 또 대외적으로는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면서 그런 공론화, 외교적인 설득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지금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 마지막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루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견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좀 끼어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경에 문 전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을 요청한다. 안보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법 마련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셨다가 올해 초였나요? 1월경이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쉽게 사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취소하겠다. 이게 단언적으로 그러니까 배치하겠다 아니면 취소하겠다 이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건 물론 아닙니다만 해석에 따라서는 사실상 설치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김성환 기자께서 이제 여쭤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하셨잖아요. 제가 재검토 쉽게 취소할 만약에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드 이 결정에 대한 재검토 부분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반드시 취소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도 아니며 또 동시에 사드 배치 결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전면적으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의 그 과정을 다시 이렇게 밟아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공론화의 과정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정부에도 저는 아주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해버리면 다음 정부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다음 정부에게 마지막 결정을 미뤄줘야 다음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예. 한편으로는 국회 비준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설득 노력도 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북한에 대해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또는 미국에 대해서 이 다음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카드가 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안보 문제이자 이 외교 문제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핵 같은 경우에 심각하다라는 이제 보도를 계속 접하게 되는데, 근데 고전적인 어떤 비판 프레임이 이제 북한 지원이 북핵으로 돌아왔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북한하고 일체 관계를 단절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북한 핵이 멈췄어야죠. 북한 핵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무기화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북한 핵이
완전히 무기화되는 이 오랜 과정 동안 그것을 제어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에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었죠. 반면에 참여정부 때는 한 번의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북핵 문제의 폐기를 위해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예. 그 합의에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 그까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냉각탑 폭파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 합의가 어그러지면서 이행되지 않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북한 핵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폐기시켜 하는데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서 거저 압박하고 제재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적 공조 속에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와 함께 대화, 협상 이것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 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나 협상 압박도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을 핵 폐기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한 것이었죠.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까 제가 트럼프 정부 잠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드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미국 제일주의죠. 예, 그 안에는 뭐 보호무역도 있고 반이민 정책도 있고 뭐 FTA 뭐 철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먼저 좀 주시죠. 우선은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화, 그다음에 자유무역 통상을 네. 이끌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자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 네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화나 자유무역 통상이 뭐 많은 건어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세계를 많이 이제 발전시켜 왔던 것이거든요. 또 우리로서는 우리 경제에서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방 통상 국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의 이 정책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또는 자국 제품 우선주의에 의해서 만약에 중국의 미국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그 직격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 그 이상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익을 중심에 놓는 당당한 국익 외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통상 외교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미국에 편중된 그런 이제 외교를 해왔는데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나라이지만 또 미국의 한미 동맹은 그대로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의 외교 관계도 정전시켜 나가는 이런 맞춤형 협력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미 FTA가 체결돼 있습니다. 예. TPP는 아직까지 조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일단 철회를 탈퇴하거나 했고. 뭐 예. 취소할 수 있었지만 한미 FTA는 양국 간에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게다가 체결된 이후에도 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예. 이명박 정부 때 1차 재협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 재협상이 이루어진 지 몇 년 됐다고 지금 미국이 한미 FTA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재협상은 요구할 수 있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가지고 맞서면서 예.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요구를 함으로써 예. 이익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이제 당당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 지금 주한미군 방위 분담 증액도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하는데 사드도 우리 보고 사라고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부분도 이렇게 우선은 설득해야 합니다. 예.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 국가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전체 GDP 가운데 안보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보에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도 우리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면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점들을 제대로 이렇게 내세우고 예, 예. 또 주한미군이라는 게 우리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미국으로서도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위해서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한미 양국에게 다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인 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 예. 그런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내 문제로 다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경제 부문 공약으로 이제 재벌 개혁을 내놓으셨는데 특히 이제 그 삼성, 현대차, 이 LG, SK 4대 재벌을 그 대상으로 꼽으셨어요. 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왜 여쭙냐면은 사실 역대 정권에서 이런 비슷한 약속들은 쭉 해왔지만 사실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기업 집단이 공정거래법에서 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위인 삼성전자로부터 맞으면 65위 되는 이 기업 간의 격차가 거의 100배 정도 됩니다. 이것을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65위 기업에게는 제대로 된 규제일지 몰라도 위에 삼성이나 현대차 이쪽에 오면 솜방망이 이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규제로서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4대 재벌의 문제입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이 재벌 그룹의 총 자산 가운데 범 4대 그룹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전담하는 황제 경영의 문제도 4대 그룹의 문제고 또 여러 가지 편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이렇게 승계해 나가는 이런 문제도 4대 재벌의 문제고 문발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4대 재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대 재벌만 제대로 이렇게 개혁하면 저는 그 재벌 개혁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형편으로 보더라도 4대 재벌을 벗어나면 나머지 30위권 내의 이 재벌 그룹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부채 비율이 과다하게 높다든지 또는 영업이익이 아예 이익 보상 비율 1을 1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재벌 그중에서도 삼성 이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개혁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그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개선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주 소규모의 지분을 가지고도 전체 그렇습니다. 그룹을 관리하는 이런 그 예. 잘못된 행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비판은 있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건드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들은 이미 지금 그 상법 개정안이 예.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부분은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기도 했죠. 그래서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법무부의 법률안으로 맞아요. 국회 법안으로 그러니까 정부 법안으로 예.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했다가 그걸 폐기해버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품 그 개정만 제대로 이렇게 해내도 아까 말한 그 지배구조 그 부분은 대폭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보면은 이 대기업에 종속돼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그냥 대기업 개혁만으로 어떤 더 이제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제 뭐 당선이 되신다는 전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식으로 그런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획하신 게 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재벌 개혁의 어떤 목적이 아예 재벌을 뭐 해체시켜 버린다든지 또는 재벌의 뭐 경제 활동을 억압하고 위축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벌 스스로도 지금 같은 구조 속에서는 1세대, 2세대가 가졌던 그 창업과 정신, 기업과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으로 너무나 쉽게 돈을 버니까 예. 무슨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에 이렇게 모험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벌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재벌 개혁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벌 개혁의 목적은 재벌을 잡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목표는 이런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의 격차가 너무나 큰데 이것을 조금 더 격차를 줄인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죠. 이 재벌 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보다 공정해지고 재벌 그룹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납품 단가를 지급하게 된다면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자기 종사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예. 더 좋은 처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벌 개혁을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그 아우성이 들리실 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아우성도 들리실 것이고 저희가 저희 그 기층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정규직에 있는 분들도 언제 나갈지 몰라서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다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 사회 전체에 있는 모든 그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 부분 취업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은 이전부터 늘 나왔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문 전 대표님만의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정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토대가 있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단 그런 개혁은 추진하시고 그 추진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예,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두고 그래서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예. 그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우선 제 의지를 그렇게 표명을 했고 예,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업 쪽의 일자리를 만들기를 그렇게 정부가 독려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가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큰 고용주인 정부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겠다. 예.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 노동법상 연장 노동 시간을 포함해서 주 52시간 예. 이렇게 법정화되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 노동은 별개다. 연장 근무라고 보지 그렇게 않고 예. 엉터리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예. 주 68시간까지 그렇죠. 노동을 허용했습니다. 예, 예. 이것을 법에 정해진 주 52시간으로만 이렇게 지켜도 예. 적어도 30만 개,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 7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노동자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이렇게 향상시켜서 예.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방책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문 전 대표님의 당선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요. 이게 참 정치 상황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다자구도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산적한 개혁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법안이 마련돼야 되고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하여튼 다른 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 것인지 이 여소야대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잠시 말씀을 좀 주시죠. 이 이제 여소야대라는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예. 그 나머지 정당은 다 야당이라는 전제에서 이제 여소야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구도가 나뉘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 정부의 과제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국가 대개조 예.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정치 세력 이렇게 나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폐청산 국가 대개조라는 예. 이 목표, 이 대의의 뜻을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예.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회의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것이 뭐 연립정부든 뭐 연정이든 네. 뭐 연대라고 표현하든 예. 뭐 어떤 행태든 예, 예. 저는 뭐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과도 이게 다 일단 이게 당론인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가 일단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 보니까 대선 후보들과도 얘기가 다 끝난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당에서 그런 뭐 하면서 대선 후보들하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러나 뭐 거의 이신전심으로 예. 방금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는 정권 교체 자체가 아니라 예.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뜻을 함께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누구와도 함께 연합의 할수 있다. 형태도 어떤 연합의 형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뭐 이른바 조기 개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선 전 개헌 등등해서 여러 형태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개헌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2018년 6월에 마침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한다면 국민투표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국력이나 비용의 낭비도 막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선 전 조기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촛불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대선 전 조기 개헌을 주장하면서 무슨 제3지대라든지 개헌연대라든지 이렇게 뭐 논의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뭐 이렇게 정권 연장을 위한 어떤 연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문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수도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지역의 골고루 우리 여러 가지 권한과 그런 돈들이 좀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의지가 과연 어떻게 되시는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또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뭐 선거 때마다 또 역대 정부마다 지방 발전 뭐 분권 이야기하지만 예. 이렇게 내용 있는 어떤 뭐 진전은 없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예. 그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방 출신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살면 지방을 잊어버립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을 국정의 제일 목표로
그렇게 설정한 최초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예. 참여정부가 그렇게 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다 지방 사람.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은 다 망한다라는 예. 절실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권교체가 된다면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발전된 국가근영발전 정책 예. 그리고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지방-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권한과 자본과 이런 것들을 대폭 이양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 그것부터 말씀을 좀 주시죠.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재정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데 그렇죠. 이것을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예. 일정한 자치권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선되신다면 임기 내 6대 4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겠습니다. 뿐만 예. 아니라 헌법에 아까 재정분권을 주는데 헌법상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헌에 있어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네. 가장 중요한 좀더 개헌 강화할 과제 필요는 중에 있죠. 하나로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개헌 부분에서도. 개헌 속에도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출발입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지부진해졌고 또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진주 혁신도시는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근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 예. 저는 그것을 혁신도시 시즌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즌 2. 우선은 공기업, 공공기업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예. 정주도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요즘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아이들 교육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보육, 의료, 또 교통 이런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들을 제대로 갖춰 줘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공기업,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민간 기업들을 다 집결시켜서 예. 대단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렇게 해야만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되고 지역의 혁신 거점이 예.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 현안 쪽으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동된 문제 같은데 그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도 다 반대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창원시는 이제 관련 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지방 행정 체제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 전국을 한 30개 정도의 광역 체계로 개편하자 이런 논의도 있어 왔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다 많은 이제 공론들을 모아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행정 체제 개편이 없는 가운데 창원시만 이렇게 광역시로 예.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100만이 넘는 도시가 지금 창원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다른 곳에도 이미 100만을 넘었거나 또는 100만에 육박하거나 예. 이런 도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원시만 이렇게 광역시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것이 또 경남도민들께 도움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다만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데도 이런 중소도시나 마찬가지로 그 지방행정에서 중앙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그래서 뭐 인원이라든지 직제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규제를 받는 이런 것은 저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 과제 속에도 그건 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일이긴 하겠는데 예. 우선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은 일종의 좀 특례시랄까 예.
또는 중광역시처럼 하여튼 특례시 뭐 이런 걸 두어서 그런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끔 예. 좀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는 그런 것은 뭐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례시, 뭐 이런. 특례시 예를 예. 들어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에는 뭔가 권한도 이양되고 이런 걸 먼저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부분을 먼저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예. 아마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지만 예. 그것은 너무나 거대한 그런 과제여서 예, 예. 충분한 공론이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지방분권 강화 속에서 예.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들이 넘어가겠지만 또 그와 별개로 인구 알겠습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해서는 예. 일종의 특례시를 인정해서 예. 이런 보다 많은 자치권을 갖을 수 있도록 광역시나 특별시하고는 다르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중간 정도의 단계를 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 조선업 불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주 절벽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선업 활성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게 여기가 워낙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어가지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랜 이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뭐 경남 또 부산 이쪽의 지역 경제에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조선 산업이 지금 오랜 불황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 산업은 원래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것이거든요. 예. 과거에는 한 3년 호황 하면 3년 불황. 지금은 그 앞에 보다 긴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다 또 긴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해운에 대한 그 환경 규제가 강해져서 앞으로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조선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만 더 버텨내면 다시 이렇게 조선에서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이 말씀으로. 불황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이제 정부의 조치인데 예. 우선 첫째는 지금 중소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수주를 따내도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지 못해서 수주를 놓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대선 때 저도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공약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대신에 지금 한국 선박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한국 해양선박금융회사 예. 이런 것을 설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이 조선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금융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주를 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는 조치를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조선에 대한 내수 수요를 대폭 늘려 나가야 합니다. 예. 우리 해군, 해경 또는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업 지도선 이런 공공선박을 대폭 늘릴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우리 그 해운사들이 국적 선박을 보유하지 않고 전부 해외에서 값싼 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용선해서 운항을 한 바람에 우리 그것이 한진해운이든 또는 현대상선이든 예. 다 부실화된 이유지 않습니까? 용선 비용도 너무 커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해운회사들이 국적 선박을 보유하게끔 유도하고 또 아주 오래된 노후 선박들을 차제에
신조선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조선에 대한 예술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만 예. 더 보태자면 예.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네네. 가장 유력한 신재생 에너지 방안이 해상의 대규모 풍력 단지를 네. 조성하는 겁니다. 이 해상의 대규모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면 이것은 곧바로 또 해양 플랜트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을 통해서 해양 플랜트의 내수 수요도 늘려나가야 되고 이렇게 불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끔 정부가 각종 정책 지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기도 한데 이 뭐 대표적으로 화훼 농가들, 이 꽃 이 농가들 아주 치명적이라고 지금 계속 아우성입니다. 뭐 식당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거 나오고요. 지역적으로 경남 같은 경우에 이런 뭐 화훼 산업, 축산업 등 이게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이 김영란법에 대한 솔직한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맑고 깨끗한 사회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그 기본 취지는 계속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국민들이 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거꾸로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딜레마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식당 영업이 안 되니까 식당 종업원들이 먼저 해고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또 우리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지금 선물이 5만 원 이하로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 5만 원이라는 이런 이하의 소포장이 불가능한 그런 물품들이 많습니다. 당장 뭐 홍삼 제품이라든지 또는 무슨 굴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전복 같은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뭐 칼치만 해도 요즘은 뭐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5만 원 맞추려면 가운데 한 토막을 끊어야 될 정도 뭐 그렇습니다. 또 경조사에도 1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하니까 이게 조의금이나 축의금하고 또 조화나 축하화하고 이게 또 함께 합산하는 그렇지. 바람에 화훼 농가들은 아예 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취지는 지켜나가더라도 우선 시행 과정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 조금 드러난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좀 드러난 농수축산물만큼은 약간의 예외 조치를 두어서 상한액을 좀 더 이렇게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시작 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의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새해 복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상 최초로 영남에서도 지지받고 호남에서도 지지받는 그런 후보 또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타파하고 지역 갈등 없애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나라가 우리 촛불 민심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한 MBC 경남 보도 매거진 뉴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